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경상북도 순흥이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순흥은 꽤 규모가 큰 지역일 뿐 아니라 부유한 지방이기도 했지요. 거기에 전통 있는 사대부 집안들이 근처 안동을 비롯한 지역뿐 아니라 서원들도 많이 모여 있어 이곳은 앞으로 조선을 이끌 학자들이 대거 배출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문의 주인인 선비는 학식이 높아 존경을 받았고 그의 아름다운 아내 역시 좋은 가문 출신으로 교양 있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빼어난 미모와 총명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 앞날이 기대되는 아이였지요. 어머니, 또 매화를 보고 계십니까? 그래, 매화를 화분에 옮겨서 심어야겠구나. 올해 꽃이 참 아름답게 피었어. 어머니는 매화가 그렇게 좋으셔요? 저보다요? 그럴 리가 있겠느냐. 꽃이 아무리 곱다 한들 우리 귀한 따님보다 고울 리가. 다만 이 고고한 향기가 기품이 흐르지 않느냐. 너도 이 매화 같은 사람으로 잘 자랄 것이다. 저는 매화를 보면 늘 어머니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우니까요. 두 모녀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매화를 화분에 심어서 방으로 옮겼지요. 이 집안의 부인은 매화를 키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름다운 매화 나무를 화분에 옮겨 심고 애지중지했지요. 이 매화 화분은 네가 한번 가꾸어 보거라. 정말요? 정말 제가 가져도 됩니까? 그럼 너도 이제 벌써 8살이니 이런 화분 하나 정도는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또 두 분은 매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버님, 이때 어린 딸의 아버지이자 이 집안 부인의 남편인 선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어린 딸을 몹시도 사랑하는 자상하고도 고결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요 근래 바깥 출타가 자주 있었고 어떤 때는 들어오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방님, 요즘 왜 이리 얼굴 뵙기가 힘드십니까? 또 대군마마를 뵙고 오시는 길이세요? 아, 일이 좀 그리 되었소. 지금도 얼른 옷만 갈아입고 나가야 한다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전하의 미움을 받고 와 계신 분인데 너무 가까이 하시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부인, 걱정 마세요. 내 선비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소. 아버님, 보고 싶었어요. 아버님, 선비는 자신에게 매달리며 어리광을 부리는 어여쁜 딸아이를 품에 안으며 웃어 보였지요. 현숙한 아내는 선비의 옷을 다시 곱게 정제해 지아비를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이 가족의 행복이 끝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해가 조용히 져가는 무렵 갑자기 마을로 관군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한양에 있는 왕이 직접 보낸 중앙군이었지요. 조용하던 마을은 관군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관군들은 닥치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전부 잡아 관청으로 끌고 가고 반항하는 이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죄명은 반역이었지요. 순흥 지방으로 유배를 내려와 있던 금성대군이 세조를 쫓아내고 다시 단종을 포기할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얼른 서두르거라. 어서, 빨리 여길 떠나야 한다. 어머니, 그날의 진압은 잔혹했습니다. 세조는 가차없이 잔인하게 탄압을 했고 무고한 사람들마저 살육했습니다. 그 일에 연루가 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역모를 꾸민 사람들과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혹은 친척이라는 이유로 심지어는 옆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비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유배를 온 금성대군과 서찰을 주고받고 말벗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집안은 멸문을 당했죠. 그나마 선비의 노비가 목숨을 걸고 미리 달려와 이 소식을 알린 덕분에 선비의 아내는 어린 딸을 데리고 깊은 산으로 도망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비가 가져온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깊은 밤을 타고 간신히 도망을 칠 수 있었죠. 마님은 이제 충주댁입니다. 그래,
알겠네. 단양에 제 먼 친척이 사니 그리 가서 몸을 피해야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 서방은 어찌 되었는가? 제 서방도 화를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물론 옆집도 모두 죽임을 당했다 하니 일단 멀리 피해야 합니다. 애기 씨는 제 조카가 되는 겁니다. 응, 그럴게. 이제부터는 서로 말을 놓고 친한 친척 간으로 보여야 합니다. 제 조카 이름은 끝순이이니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셋은 천신만고 끝에 충북 단양에 도착해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오는 길이 너무 고되었을까요? 거기에 자신의 남편은 물론 친정까지 모조리 화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마님은 먼 길을 걷는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지요. 어머니,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우리 딸, 내 귀하고 귀한 내 딸을 어찌하면 좋을꼬. 이 세상에 너 하나 이렇게 남았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던 마님은 결국 단양 땅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허무한 죽음이었지요. 노비는 가진 것이 없어 지나가는 지게꾼에게 사정사정해 거적 하나를 빌려 마님을 둘둘 말아 뒷산에 파묻어야 했습니다. 고귀한 신분과 남부러울 것 없는 것을 누리던 양반집 마님의 죽음이라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또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노비와 끝수는 직접 손으로 땅을 파서 그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길에 노비는 끝순이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저는 어릴 때 집에서 버려졌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아버지가 저를 내다 팔았지요. 정말이야? 네. 그때 저를 거둔 사람이 아가씨 할아버지였어요. 아가씨 아버지와는 동무처럼 자랐지요. 아버지 보고 싶어. 어머니도 보고 싶어. 끝순이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끝순이를 달래며 노비가 말했지요. 울지 마세요. 아가씨만은 제가 꼭 지켜드릴 테니. 이제 저를 이모라고 부르셔야 해요. 아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끝순이는 노비를 이모라 부르며 함께 단양에서 살게 되었죠. 그 노비는 퇴역한 기생의 집에서 몸종 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갈 곳 없는 낯선 그 둘을 받아준 곳이 그 기생의 집뿐이었던 것이죠. 노비가 바쁘게 집안일을 하는 동안 끝순이도 열심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퇴역 기생의 집에서 춤과 가야금을 배우는 기생들을 열심히 훔쳐보았죠. 끝순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또 저 기생들을 구경하는 거야? 이모, 어쩜 저렇게 고울까요? 저도 가야금을 배우고 싶어요. 안 된다. 무슨 소리야? 너는 아무튼 안 돼. 저 근처로는 가지도 마. 노비가 화들짝 놀라며 막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끝순이는 기생들이 배우는 춤과 노래, 그리고 가야금이 너무나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기생들의 춤사위를 따라 하기도 하고 그 소리를 흉내내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눈여겨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의 주인 태기 월양이었지요. 월양은 한때는 충청도를 주름잡던 기생이었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후학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생은 가벼운 웃음을 파는 존재가 아니라 춤과 노래를 사랑하고 가야금을 연주하며 시를 읊는 진정한 예술인이었습니다. 아야, 아파요, 스승님. 제대로 연습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어찌 가야금을 한다고 할 수 있어. 아우, 정말 못해 먹겠네. 스승님, 기생이 무슨 악사라도 된답니까? 뭐야? 어차피 손님들은 제 웃음이나 한번 보고 손이나 한 번 더 잡으려고 하지 가야금 소리를 봐야 적당히 장단만 맞추면 됩니다. 그게 길거리 작부랑 뭐가 다르단 말이냐. 너는 기생으로 자존심도 없느냐. 매일 자존심 타령은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배울래요. 아유, 그래봐야
기생년이 이거 죽어라 연습해봐야 뭐가 달라집니까? 월양의 이런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한때는 그녀의 이름이 조선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절개를 알아주는 곳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관기를 훈련하는 역할을 했던 월양은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그러다가 아름다운 얼굴은 물론 가야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몰래 춤사위를 따라하며 연습을 하는 끝순이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너는 우리 집 몸종인 단양댁의 조카라고 했지? 네, 끝순이라고 해요, 마님. 그래. 너 가야금 배우고 싶니? 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 겁니까? 네가 배우겠다면 가르쳐 주마. 하지만 중간에 힘들다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절대 그런 소리는 안 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방금 봤던 저 기생처럼 손등을 맞는다. 그래도 네, 그리고 저는 방금 뛰쳐나간 그 기생보다 훨씬 잘할 자신도 있습니다. 절대 손등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월양은 당찬 끝순이의 말에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끝순이의 수업이 시작되었지요. 기겁을 한 노비가 옛 주인의 딸이 기생의 기술을 익히는 걸 막으려 했지만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순이의 불행은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끝순이를 사랑으로 지키려던 노비가 병을 얻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노비는 숨을 거두면서도 끝순이 걱정만 했습니다. 아가씨, 비록 저는 아가씨를 지키지 못하고 가지만 부디 아가씨는 자신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모, 걱정 마. 내 절대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을 거야. 죄송합니다. 끝까지 지키지 못해 죄송해요. 제가 하늘 가서 마님과 나으리 얼굴을 어찌 봐야 할지. 죄송합니다. 노비는 죽는 순간까지도 끝순이 걱정을, 자신이 지키던 주인의 어린 딸 걱정을 하며 눈물을 흘리다 숨을 거두었지요. 장례를 마치고 온 끝순이를 월양이는 방으로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을 해보거라. 너는 원래 방가의 자식이지? 그건 유심히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천한 집안 자식이라 하기에는 너는 이미 글을 읽고 쓸 줄도 알고 몸가짐도 예사롭지 않아. 네, 맞습니다. 저희 집안은 역적으로 몰려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월양은 한숨을 쉬었지요. 이제 너는 세상 천지 돌봐줄이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는데 어쩌겠느냐. 내 밑에서 계속 재주를 익혀보겠느냐?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는 기생이 되어야 한다. 괜찮겠느냐? 괜찮습니다. 기생은 웃음과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를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기생은 비천한 몸이었지만 그 안에 절개만은 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월양의 생각이었죠. 네 뜻이 그러하다면 나는 너를 내 수양딸로 삼고자 한다. 너만 괜찮다면 말이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이름을 두양이라고 하자꾸나. 우리 집 정원에 있던 팥배나무의 꽃이 흐드러지게 필 무렵 네가 우리 집에 왔으니 말이다. 너의 고운 자태가 그 나무의 아름다운 꽃과 좋은 향기와 참 어울려서 그 꽃을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났단다. 그날 이후로 선비의 딸이자 끝순이는 두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기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두향이의 나이 고작 10살이었지요. 두향이는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가야금은 물론 춤에도 능했고 그 무엇보다 시문을 짓는 솜씨도 뛰어났지요. 거기에 어머니를 닮아 꽃나무를 가꾸는 일에도 큰 재주를 보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두향이는 17의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두양아, 또 꽃나무를 보고 있니? 네, 어머니. 매화나무를 화분으로 옮겨서 방에서 키워보려고요. 난과 매화를 키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닌데
너는 정말 재주가 특별하구나.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배운 적이 있어서 그렇구나. 고운대갓집 마님이 그리 곱게 키워 너에게 이런 재주도 가르쳐 주셨구나. 월양은 애틋한 눈빛으로 두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년에 두양은 기생호적에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관기의 수양딸이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막상 기생이 되어 적을 올리고 나니 두양을 탐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월양이 두양을 지켜줄 수 있었지만 언제까지고 그럴 수는 없으니 월양의 마음은 답답했지요. 두양이는 다른 기생들과 함께 관청의 행사나 귀한 양반들의 행사에 불려가 춤과 노래, 가야금 연주를 선보이고는 했습니다. 두양이를 한번 본 선비들은 모두 그 고운 자태에 넋을 잃었지요. 게다가 글솜씨마저 뛰어나 시문을 지어 답하는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내로라 하는 재력가들이 앞다투어 두양이의 머리를 올리겠다고 서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두양은 냉정했지요. 두양아, 오늘은 가야금만 하지 말고 이리 내 옆에 와서 술을 따르거라. 현감나으리,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기생이 아닙니다. 원하시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지만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뭐야, 내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간다. 네 버릇을 고쳐야겠어. 네, 그러십시오. 저를 옥에 가두시던지 곤장을 치시던지 마음대로 하시어요. 하지만 절대 술은 못 따라드립니다. 이 일로 두양은 큰 곤경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힌 적도 있었고 기적에서 빼서 노비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생이 수절을 지킨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두양은 결국 17이 되던 해에 그 고장 군수의 하룻밤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월양이가 군수에게 찾아가 눈물로 호소를 해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고을 현감보다는 단양의 군수의 시중을 드는 편이 오히려 두양이를 넘보는 사내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군수에게 찾아가기 전날 홀로 매화나무를 보며 울던 두양은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내 비록 기생의 몸이 되어 정절을 잃는다 하여도 괜찮다. 함부로 웃음을 파는 여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야. 화분에 심겨 은은한 꽃을 피우던 매화는 그런 두양을 위로해주는 듯 했지요. 그래, 매화야. 마당에 피어있던 이 화분에 심겨있던 매화는 매화나무이든 나는 달라지지 않아. 나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두양은 관계의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비록 머리를 올리기는 했지만 그 고결한 인격과 기품은 더더욱 명성이 높았지요. 그 사이 두양이를 친 어미처럼 돌봐주던 월양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양은 허전한 마음을 시와 가야금으로 달랬지요. 오직 아름다운 매화꽃만이 그녀를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두양이가 19이던 해 단양 고을에 새로운 군수가 부임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 군수가 두양이를 몹시 아꼈기 때문에 두양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지만 관아에 묶여있던 두양은 따라갈 수가 없었지요. 네가 내키지 않으면서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을 잘한다. 아니옵니다. 제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면 너의 신분을 풀어주고 싶었건만 국법이 지엄하니 그건 어렵구나. 그러니 새로운 군수와 부디 몸조심하거라. 그 말을 남기고 옛 군수는 떠나갔습니다. 두양은 걱정이 되었지요. 사실 원하지는 않았지만 군수가 아끼는 관기는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니 두양은 그간 남자들의 손길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오는 군수가 어떤 사람일지 두양은 알 수 없었습니다. 두양은 걱정이 되었지요. 군수 나으리, 관기들이 인사를 드리옵니다. 인사드리옵니다. 나으리, 나농이라 하옵니다. 인사드리옵니다. 사또, 옥선이라 하옵니다. 저도 인사드리옵니다.
부디 선정을 베풀어 저희 고우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인사를 받던 새 군수는 고개를 들어 두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관기들은 교태를 뽐내거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자신의 눈에 들기 위해 갖은 아양을 떨었지만 오직 한 기생만은 고고함을 풍기며 고우를 잘 다스려 줄 것을 이야기했으니 새 군수에게 두양이가 인상이 깊었던 것이지요.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네, 저 말씀이시옵니까? 그래, 보자마자 나에게 이 고우를 잘 다스리라. 잔소리부터 한 잔의 말일세. 순간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두양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요. 저는 두양이라고 합니다. 그래?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군. 차를 내오게.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지. 두양은 차를 준비해서 새 군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첫날부터 자신이 새로운 군수의 밤시중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각오를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두양을 기다리고 있던 새 군수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오, 왔는가? 그래, 자네는 단양에서 오래 살았지? 그렇습니다. 내 오는 길에 여기 사정을 살피고 서류도 두루 읽어보았는데 과연 여기 형편이 그리 좋지가 않아. 자네도 알고 있지. 예, 그러하옵니다. 2해 넘게 가뭄이 들었사온데 세금이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 곤란한 지경에 이른 사람이 많사옵니다. 그렇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옛말에 민심이 천심이라 하였으니 백성들의 어려움부터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두양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년의 새 군수는 학식이 높을 뿐 아니라 총명하기도 이를 데 없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답이 척척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읽은 서책이 없어서 두양의 시를 듣고 금방 답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건 웬만한 선비들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지요. 두 사람은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밤늦도록 담소를 나누고 책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했지요. 어느덧 깊은 밤이 되자 두양은 늘 그래왔듯이 군수의 밤시중을 들려 했습니다. 찻상을 물리고 이불을 펴려 하자 군수는 깜짝 놀랐지요. 밤이 늦었는데 물러가지 않고 무얼 하는 것이냐? 네, 주무실 시간이 되신 듯하여 제가 잠자리를 받으리려고. 되었다. 너도 피곤할 텐데 물러가서 쉬거라. 제가 물러가도 괜찮으십니까? 그래. 잠자리를 보는 일은 내 하인이 하면 된다. 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두양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새로운 군수는 학식도 높고 아는 것이 많아 세상 이치에 밝을 뿐 아니라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었지요. 두양은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동경과 존경 그리고 감탄이 섞인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군수는 정말 꼼꼼하게 마을의 사정을 살피고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내갔습니다. 당시 단양은 무능력한 관리들과 흉년 등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많이 공공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군수는 곡식이 모자란 백성들을 위해 관청에 곡식을 나누어주고 아픈 백성들을 위해서는 의원과 약재를 보내어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느라 군수는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쁘고 좋아하는 서책을 읽을 시간조차 없었지요. 그런 군수를 위해 두양은 늘 군수의 숙소에서 그를 기다리며 차를 끓여놓고 하루의 일과를 들으며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오, 두향아. 오늘도 기다리고 있었느냐? 네, 어르신.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지요? 오늘 궁율미를 꺼내어 나누어 주고 왔단다. 어떤 어미는 굶주림이 아이가 쓰러지기 직전이었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나 역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 고을이 더욱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얼마 전에 아내를 잃었단다. 뒤이어 자식도 하늘로 보내고
여기 부인받아 오기 전까지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별로 없었어.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세상에. 세상 일은 모두 하늘의 뜻이라 했건만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고 유복자로 태어나 내 어머니는 내가 19에 돌아가셨다. 내가 관직에 올라 벼슬로 출세를 하는 것도 제대로 보시지 못하고 말이다. 그런 사연이 있으신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결혼했던 첫 아내를 병으로 잃고 그 뒤에 얻은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또 둘째 아들마저 나를 떠나니 내 어찌 하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군수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나니 두양의 마음도 슬픔으로 가득 찼지요. 무엇보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무엇인지 잘 알았기에 두양 역시 군수의 허망함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사귀와도 같다 하였지만 계절이 지나면 다시 피어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인이 떠난 인연만큼 또 새로운 인연이 어르신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것입니다. 과연 그 새로운 인연이 두양이 바로 너인 것 같구나. 처음에 내 너를 기생으로만 생각해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일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 이제는 진정벗으로 느껴지는구나. 고맙다. 그때 군수의 나이는 이미 40대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거의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때였지요. 하지만 두양은 한창 꽃다울 19이었으니 거의 아버지와 딸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두양은 군수의 인품과 학식에 흠뻑 빠져 그분을 연모한다 여기기까지 되었으니까요. 오늘 밤은 제가 어르신 시중을 들겠습니다. 네가 말이냐. 예. 오늘은 물러가란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볼을 발그레하게 물들이고 청하는 두양의 곱디 고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군수는 다시 입을 떼었지요. 두양아, 사람의 마음은 봄바람 같지만 마음의 경계를 넘으면 의리가 무너진단다. 아니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내 너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것은 너와 시문을 나누고 도와 의를 논하기 위함이니 내가 군자와 유학자의 도리를 지키도록 도와다오. 두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군수는 보통 사람은 범접하기 어려운 정도의 훌륭한 덕을 지닌 사람이었지요. 두양은 부끄러움을 느낌과 동시에 더더욱 그를 연모하는 마음이 깊어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비록 천한 기생이라고는 하나 그 그릇은 남다르니 앞으로도 시와 학문에 더욱 힘쓰도록 하거라. 할 수 있겠느냐? 예. 나으리. 꼭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둘은 종종 차를 두고 오랫동안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단양의 경치 좋은 강선대를 논일기도 하면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군수는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저 뜻이 잘 통하는 사람이자 마음이 잘 맞는 벗으로 두양을 인정해 주었고 두양 역시 그럴수록 군수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지요. 어르신, 저는 아니지만 이 매화는 받아주실 수 있겠지요? 아니, 이건 그 귀하다는 청매화가 아니더냐. 예. 저도 매화를 몹시 좋아하는데 어르신도 매화나무를 아끼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어렵게 온 나라를 수소문하여 구했사옵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이것도 안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너무하십니다. 허허, 알았다. 매화야 못 받을 것이 없지. 고맙구나. 군수는 정사로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어 두양과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함께 서책을 읽거나 시를 짓기도 하고 검은고를 타기도 하는 등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더욱 깊어졌지요. 두양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단지 미모가 뛰어난 기생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이자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든 밤을 보내려고만 하던 다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지요. 그래서 두양은 자신이 당당한 한 인간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만들어준 군수를 마음 깊이 흠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기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군수가 부임을 온 지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군수는 경상도 풍기 군수로 다시 발령을 받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리 빨리 가신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답니까? 내 형님이 충청도 관찰사로 오셨으니 형제가 같은 지역에서는 근무를 하지 못한다. 나라법이 그런 것을 어찌하느냐.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가실 것이면 저도 데려가 주시면 아니 됩니까? 어허, 내가 군자의 도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 않았느냐. 너는 관에 소속된 몸으로 어찌 그런 말을 그리 쉽게 하느냐. 두양은 슬피 울었습니다. 말은 냉정하게 하면서도 그런 두양의 모습을 보는 군수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지요. 두 사람이 보내는 마지막 밤, 두양은 눈물과 함께 이별의 시를 지어 군수에게 바쳤습니다. 이별이 하도 서러워 잔들고 슬피 울제. 어느덧 술 다하고 입마저 가는구나. 꽃지고 새우는 봄날을 어이할까 하노라. 그 시를 받아들고 군수 역시 마음이 먹먹해졌지요. 그렇게 긴긴 밤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군수가 단양을 떠나는 날 아침, 두양은 퉁퉁 부은 눈으로 배웅을 나왔습니다. 군수는 그런 두양의 등을 말없이 두들겨주며 뒤를 돌려다 다시 두양을 향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디 덕을 닦고 마음을 지키시오. 사람의 정은 짧으나 돈은 긴 법이니. 두양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양을 떠나는 군수의 짐은 단촐했습니다. 그가 맨 처음 단양을 올 때 가지고 왔던 짐에 더해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단양을 떠나며 오직 두양이 준 매와 화분과 수석 2개만을 챙겼지요. 두양의 사랑은 어쩌면 그 매화를 통해 그새 군수의 삶 속에 영원히 머물게 되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두양과 마음과 시문을 나누었지만 군자의 도를 지켰던 단양의 군수, 그의 정체는 바로 조선 유학의 거두 퇴계 이황이었습니다. 평생을 올곧은 학문과 예법에 헌신했던 퇴계 이황 선생도 그러나 잊지 못할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어 오직 매화만이 증인이었던 그 인연은 바로 두양이었지요. 이황과 단양의 관기 두양이 마음을 나누었던 기간은 단 9개월 남짓에 불과했지만 이 시간은 두양에게도 그리고 퇴계 선생에게도 평생을 잊지 못하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퇴계 이황이 떠난 후 두양은 관기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황과 함께 거닐던 강선대 아래에 초막을 짓고 학문에 정진하며 평생을 수절했습니다. 하지만 이황의 말대로 도의 길을 지키며 이황을 찾아가는 일은 결코 없었지요. 그러나 그리운 마음을 참을 길이 없었던지 이런 시 한 편만은 이황에게 보냈습니다. 한 송이 꽃 약간 뒤돌아 피어도 오히려 의심스럽거늘. 어찌하여 모두 거꾸로 드리워져 피었는고. 그 까닭을 알고자 꽃 아래에서 살펴보니 머리 쳐든 한 송이 한 송이 꽃심이 보이네. 이황은 풍기 군수를 거쳐 안동 도산서원에서 후하게 힘쓰는 동안에도 두양이 선물해준 매화를 매형이라 부르며 지극히 아꼈습니다. 그에게 매화는 곧 두양의 분신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황 역시 두양이 그리웠던 것인지 두양과 이별한 지 4년이 되던 어느 해봄에 두양에게 시를 보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예책 속에서 성현을 대하며 비어있는 방 안에 초연히 앉았노라. 매화 핀 창가에서 봄 소식을 다시 보니 검은고 마주 앉아줄 끊겼다 한탄을 말라. 이 시를 받은 두양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양은 이황이 보내온 시에 노래를 부천을 부르며 외로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1570년 겨울, 이황은 70세가 되었습니다. 두양과 만났다. 헤어진 지 20여 년이 흐른 뒤였지요. 그 사이 퇴계 선생과 두양은 단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서로의 길을 지켜주며 도를 어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퇴계의 병세가 깊어지며 초췌해지고 자리에 눕게 되자 그는 자식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셔요. 저 매화를 다른 방으로 옮기거라. 예. 늘 곁에 두고 가꾸시던 것을 왜? 내 모습이 몹시 누추해져서 저 매화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럽구나. 그렇게 해다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황은 숨을 거두게 되었지요. 숨을 거두기 전 이황은 아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매화에 물을 주거라. 이황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는 곧 두양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황이 세상을 뜨고 나서야 부랴부랴 안동으로 간 두양은 그 마지막 길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양 역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곡기를 끊고 이황의 뒤를 따라 생을 마감했지요. 생전의 두양은 자신이 죽거든 생전 이황 선생과 함께 거닐던 강선대 아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양은 자신의 소원대로 거기에 묻히게 되었지요. 그러다 최근 들어 근처에 충주댐이 생기고 강선대가 물에 잠기게 되자 함께 수몰될 처지에 놓인 두양의 묘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황의 후손들이 그 절개를 높이사 두양의 묘를 높은 곳으로 직접 이장을 시켜주고 묘비를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단양군에서는 매년 두양의 넋을 기리는 두양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단양 팔경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있지요. 조선 유학의 거두이자 진정한 학자, 가장 높은 양반의 신분으로 수많은 유학자와 관리들을 키워내었던 퇴계 이황과 천인이었던 관기 기생 두양의 신분을 초월했던 지고지순한 사랑. 이 이야기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단양 두양의 묘소와 이황의 매화나무로 남아 그 애틋한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가벼운 사랑을 많이 보고 듣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쉽고 마음을 주었다. 다시 가져오는 것도 너무나 손쉬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벼워지는 것은 어쩌면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도리와 정절을 지키며 소중히 간직했던 이 둘의 사랑은 어쩌면 우리가 잊고 지냈던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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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